영진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네. 네. 자, 영화관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상만 운영 주체 어디입니까? 통합 전산망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이 영비법 39조에 의해서 맞죠? 자, 입장권 가액은 뭡니까? 입장권 가액은 실제로 별도 정의 없죠? 그렇게 없습니다. 자, 영진위에서 이제 말하자면 관객이 영화 관람을 위해서 구입하는 입장권 구매 금액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어요, 지금. 자, 영진위에 확인했던 반대. 자, 그런데 관객이 이제 영화 보기 위해서 티켓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입장권 가액을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통화 전산만 운영해야 되니까. 저희는 네. 거기 전송되어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액들이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기사는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운영 주체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영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영화관 입장권 통화 전상망으로 보내는 입장권 판매 관계 그리고 관객이 구매하는 티켓 가격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알고 계시죠? 모르는 문제 아니죠. 자, PPT 보겠습니다. 자, 직접 영화관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통신사 할인 가격을 받고 나면 이 11,000원짜리로 이제 15,000원짜리인데 할인 받고 나서 11,000원으로 결제를 해서 이제 저는 11,000원을 결제했어요. 자, 그런데 영수증을 한번 발행받아 봤습니다. 자, 제가 들고도 왔어요. 11,000원으로 샀는데 영수증은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영진이 다시 물을게요. 입장 가액 뭘로 하십니까? 저는 11,000원 썼거든요. 자, 근데 영수증은 7,000원이에요. 입장 가액 뭘로 계산하시나요? 저희는 전송되어 오는 가격 다시 물어볼게요. 저기 말 돌리지 마세요. 11,000원 저 지불했고 7,000원 영수증 있어요. 뭘로 가액 책정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니 그렇게 무능하세요. 지금 제가 계속 묻고 7,000원짜리로 하잖아요. 왜 대답을 회피하세요? 저는 11,000원 지불했는데 7,000원으로 하고 있어요. 자, 더 문제적인 건 뭐냐면 어떤 영화관에서는 이 11,000원도 아니라 1,500원으로 또 돼 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입장 가액으로 결정되는 거 있죠? 뭐 결정돼요? 말 얼버무리 마세요. 뭐 결정되나요? 객단가까지 아니요. 객단가까지 가지 마시고 저희 발전기금 거기서 3% 떼고요. 거기서 부가세도 나오죠. 자, 그런데 그러면 1,500원으로 부가세랑 영발기금 하십니까? 7,000원으로 하십니까? 11,000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가인 15,000원으로 하십니까? 같은 영화인데 어떤 극장은 11,000원이고 어떤 극장은 1,500원이고 어떤 극장 7,000원인데 다 받아서 그냥 같은 영화 베테랑 2의 가격으로 환산하고 계시죠? 저희도 그 문제로 자, 제가 다시 말할게요. 통합 전상망 운영 주체 어디입니까? 영화진흥위원회입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한국 영화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표는 11,000원이고 어떤 표는 7,000원이면 4,000원 차이가 나는데 4,000원 차이 3%면 얼마예요? 고작 15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00만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객단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객단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발기금 준조세라면서요. 그림자 세금이라면서. 그래서 없앴잖아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없애놨는데 영진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탈세 어떡할 거냐고. 탈세됐어요 지금. 나는 11,000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3%를 영발기금 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진이에서 어디는 7,000원 낸 거에 따라서 영발기금 받았으면서 아무런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차액만큼 계약 당사자들이 일정 비용 나눠 가졌거나 아니면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또 둘 중에 하나인 플랫폼이 다 가져간다거나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이 줄줄 샜어요.
영발기금 많다고 없앨 정도로 저희가 계속 신문기사에서 350원, 450원 나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이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나라만 관객 수로 책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른 나라 다 뭘로 합니까? 매출액으로. 매출액으로 하잖아요. 이게 매출액으로 못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고서도 모른 척하면서 4,000원씩 차액이 나고, 심지어 제가 아까 보여준 영수증에서는 어떤 극장에서는 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고 해요. 내지는 영수증에 가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액을 통해서 영화 발전 기금을 모아왔고 그걸로 영화 발전 기금을 써왔습니다. 이게 지금 1, 20년 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좀 묻겠습니다. 자, 이어서 물을 거고요. 네. 박덕호 영진위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8년 영진위 내부조사 결과 감봉 처분 받았습니다. 네. 네, 영진 위원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무국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블랙리스트 이력이 있는 분을 또다시 쓴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제시 안 했나요? 그 문제는 얼마나 유능하신 분이길래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영진위에서 일하다가 받았는데 영진위 사무국장으로 다시 모셨어요. 얼마나 유능하시길래요? 능력은 제가 자,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블랙리스트로 감봉 처분까지 받은 분을 또다시 사무국장이라는 블랙리스트와 연관될 수 있는 직위에 영진 위원장 아무런 생각 없으십니까? 영화인 아니셨어요? 그 부분. 자, 다시 다른 질문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영진 위원 임명권자 누구세요? 영진 위원 임명권은 네. 문화체육부 네, 장관이십니다. 네. 말하면 해임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문화체육부. 네, 장관. 문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5일 두 차례 실패 끝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위헌 징계 기준안 심의 의결권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영진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장관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헌도. 자, 근데 장관은 뒤로 빠지고 영진위에서 아주 무리한 의결 과정 및 절차적 위법함까지 감행하면서 이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 책임자의 위원장, 블랙리스트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밝혀지면 위원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체부 장관이 임명권, 해임권 다 있는데 임명, 해임권을 놔두고 다른 규정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질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1분 안에 안 끝났는데요. 좀 생각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15일 의결한 징계 기준 의결 과정에 절차적 위법함 없었습니까?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정위원 과반수 통과, 이거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이게 네. 관례가 아닙니다. 관행이 아니라 정관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돼서 9월 27일 안건도 부결됐었고요. 그리고 15일 회의에 적힌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불참 인원을 또 재적위원회에서 빼버리는 꼼수도 발휘합니다. 영진위에서. 기존에 계속 왔었던 또 이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를 다 어겼는데, 자, 11월 5일까지 문체부 회신해야 되니까 급히 서두른 건가요? 위원님, 거기 제적위원과 네. 그다음에 참석위원에 대한 그 차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이었고요. 저희는 부당하고 무리하게 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규정을 마련하려고 그걸 자, 규정을 왜 영진이가 그렇게 마련하려 애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징계 기준이 그러면 마련하려 애썼다 그러셨어요? 네. 정관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정관은 아니고 규정을. 그렇죠. 정관은 누구 소관이죠? 정관은 문체부와. 그렇죠. 네, 그렇죠. 문체부 소관으로 정관을 차라리 개정하거나 하면 되는데 굳이 내부 규정으로 이걸 바꿔서 뭐 하시려고요? 징계를 위해서 내부 규정 바꾸셨죠. 정관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은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징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내부 규정 바꾼 거 징계 위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법 26조에 예, 기관장이 아니요, 다시 물었어요. 저 징계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징계를 나중에 위한 차후에 거라기보다는, 계속 예. 질문을 이어갈 거고요. 네. 감사에서 결과가 나온 이상 예, 징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박성일 참고인님.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조금 그래도 나와주시면 조금 더 대답이 잘 들리니까요. 네,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드라마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성일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나의 아저씨,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산영화제에서 이성균 씨를 소개하는 장면에 나왔던 바로 그 음악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유가 뭘까요? 저의 작품 중에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제곡으로 알려져 있는 어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22년에 방송된 KBS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의 삽입곡 어린 날이 어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제가 만든 어른은 창작성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게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처럼 잘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일까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일 감독님이 발언한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아니면 나 혼자 갇혀 있는 걸까 한 번씩은 버틸 수 없어서 나를 누군가 네, 지금은 두 개를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전혀 이질감 없게 들린 게 맞는 거겠죠.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일반인 귀에는. 참고인은 지금 어떤 절차 밟고 있는 중일까요? 형사소송에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감정 결과를 인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재감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저작권위원회 측에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동일한 사안에 재감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좀 비전문가들의 좀 석연치 않은 감정 결과를 좀 이의 제기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작권위원회 감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원곡인 어른이 머니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머니 코드라는 것은 캐논 변주곡 등의 쉬운 코드 진행을 통칭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논리냐면 비조성 음악인 현대 음악을 제외한 모든 가요나 팝 음악이 조성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머니 코드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저작권위원회 논리대로라면 모든 음악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 등록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음악계 최고 권위자이신 한예종 작곡가 이병무 교수님과 서울대 작곡가 이지수 교수님의 감정서도 받았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내용과 정확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위원회 이런 논리는 음악학자라면 주장을 할 수 없는데요. 표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화성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다른 코드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음정 하나만 추가된 다른 텐션이나 대리 코드 등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연히 비슷한 건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음표의 개수, 높낮이 등으로는 의거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분의 증언을 좀 확보했는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연들이 일반 미술 쪽도 있고 문학 쪽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수님들하고 연구인들, 전문가들. 이분들도 보면서 아이유의 노래라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랬었고 막 그래요.
아이유가 주연한 드라마였지 아이유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감정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비전문가를 할 수 있을 문학 교수 분이, 저도 문학 교수 했습니다만 음악 표절 여부를 감정했다고 하는데 음악인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회는 누구나 밝힐 수 있지만 표절 사건의 공적 감정 위원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랑 음악적 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음악의 동일성 감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비단 전문성이 비교적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작권위원회 감정이 또 있습니까? 공적 감정 제도에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거의 유일한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 모두 저작권위원회의 감적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의 사례의 경우 저작권위원회 측의 감정서를 제외한 음악 권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표절 당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저작권위원회 측의 공적 감정서라는 이유로 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제 감정을 한번 요청을 했죠. 그런데 거부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동일한 사안의 제 감정은 불가하다는 저작권위원회 통보를 받았는데 근거를 살펴봤으나 별다른 근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감정제도라는 게 사람이 표절 여부를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감정 요청은 좀 받아들여줘야 할 여지가 있는데 한번 하고 나서 그게 아무리 비전문적이라도 재감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법원과 당사자가 합리적인 재감정 요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이 당사자의 신청으로는 재감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혹은 가능했든 불가능했든 한번 감정이 나면 뒤집어 엎기 어려운데 이게 너무 절대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로 들려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가 법원 요청에 대해 동일한 분쟁에 대한 재감정이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칠 사안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감정만 가능하다는 건 좀 월권이라고 보고, 네, 제가 먼저 위원장께 또 여쭤보고, 위원장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강상원 위원장님, 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의미는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권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면, 이를테면 위원회가 근거가 없이 재감정 불가라고 답변을 하면 이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건은 재감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재감정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적으로 막아놓는 거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같은 기관에서 다시 감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재감정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다른 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 수사기관, 저작권 분쟁 당사자 모두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재감정 요건 절차 규정에 즉각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감정위원단 그리고 감정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 아까 문학 교수가 들어간다라거나 아이유 노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 부족한 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종감 전에 보고해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 예, 저희 나름대로는 음. 그 전문위원으로 심사도 하고 또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시 심의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문학 교수님도, 저도 문학 교수 했는데 저 음악 제가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제가 부분들은 한번 개별적인, 검토해서 감정의 별도 어느 보고해 부분인지요?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박성일 작곡가님,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음악가들이 저작권협회에 작품 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 저작권위원회에 별도로 작품 등록을 돈을 내고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인지 의문이 들고, 등록하지 않을 시에 법적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맞춤 지원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일선에서는 산업의 목소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방관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록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온라인으로 하면 23,000원이 조금 넘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33,000원이 조금 넘는데 문제는 이게 곡당 단가라는 얘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강사호 위원장님 다시 대답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께서 지금 이 등록제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인 같은 감정제도 피해자도 있지만 등록제도 어떻게 좀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창작자들한테 잘 모른다거나 내지는 이 비용 발생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또 저작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저작권 부분에 대해 자체는 무방축주의라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항력 부분은 아마 양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사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같이 실제로 권리가 양도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식 등록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는 것이 제3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박성일 작곡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뿐만이 아니고 저작권 등록도 마찬가지 똑같은 네.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양도에 관한 수수료는 6만 원이 넘는 걸로 아니, 양도에 대한 등록을 말씀드린 거고 저작권 등록 자체는 등록 없이 그 권리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여지가 없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한테 또 마지막 또 종감 전에 또 자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인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석 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에게 묻겠습니다. 2024년에 감사원에서 입찰 위탁 용역 사업 수주 관련 감사 받았고 주의 요구 받았죠. 예.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게임 관련한 입찰을 말씀하시는 거니? 자, 입찰 위탁 용역 사업 수주 관련해서 감사 받았고 주의 요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나 봐요? 그 건이 두 건이 있어가지고. 두 건이요? 예. 네. 그, 자, 두 건 다 그럼 알고는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정성, 투명성을 위탁 용역에 더 취해야 되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6월 28일 콘진원에서 낸 20억 규모의 위탁 용역 입찰 공고를 한번 볼게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UAE,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코리아 360 홍보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입찰 과정과 그 이후를 좀 살펴봤는데, 자, 해외 법인과 해외 지사 차이가 뭐예요? 해외 법인과 해외 지사 차이. 제가 그 정확한 해외 법인은 예.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예. 네.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자, 해당 공고를 보자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A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정 일부인데, 자, 종사 기간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기재했고 주요 연역은 2005년 12월부터 기재해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국내 B 회사 주요 영향기구, 제가 앞서 설명했던 A 회사는 B 회사 해외 법인,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회사입니까? 아니면 같은 회사입니까? 완전 다른 회사죠? 예, 다른 회사. 자, 다른 회사인데 다른 회사에 자기 레퍼런스를 끌어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다른 회사인데 끌어썼어요. 자, 그래서 이 입찰 과정에서 이 문제 제기된 바 있었어요. 보시면 PPT에 보면은 이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콘진원에서 발송한 메일이에요. 공동수급 사업자가 아닌 참여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지 물었더니 실적을 제출한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자, 문제는 자, B 회사가 공동수급 사업자로 참여를 안 했죠. 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실적을 기재해서 제출했고 더 문제적인 거는 신청은 A기업이 했는데 평가 B기업 실적으로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도 받아요. 평가 부분 해서. 자,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가짜 정보로 업체 선정이 됐어요. 제가 아까 처음 물어봤죠. 감사원에서 입찰 위탁 용역 사업 수주 관련해서 감사 받고 징계 요구도 받았는데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업체 선정 이후의 모습을 좀 볼게요. PPT 보여주세요. A 기업의
이제 선정됐어요. 두바이 회사 사무실입니다. 자, 일단 입찰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갔더니 찾기도 엄청 어려웠어요. 저희가 따로 해왔긴 해봤더니 6평짜리 공유 오피스 아시죠? 네. 단독 오피스 말고 공유 오피스였어요. 책상 하나, 그리고 의자 5개. 요게 끝이에요. 근무 흔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기에? 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없죠. 자, 계약 기간도 2024년 5월 20일부터 25년 5월 29일 딱 1년. 이게 뭐냐면 딱 요 1년 지나면 이제 이 사무실 쓸 일 없다, 이 회사 쓸 일 없다라는 걸 이미 각오한 느낌인데, 자, 그래서 B 회사는 또 어떤 곳인지 알아봤어요. B 회사는 자, 콘진원과 맺은 계약 몇 건입니까? 가짜로 서류 낸 다른 B 회사 예, 있잖아요. 모 국내 회사, 한국에 있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계약 몇 제가 건이에요? 횟수를 세어보진 못했습니다. 회사예요. 네. 자, 제가 다시 감사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관련된 그 회사가 계속 중복적으로 계속 위탁 용역 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가짜 정보를 제공한 회사랑 콘진원이 22번이나 이미 사업을 진행했던, 계약을 맺었던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자면 또 더 이상한 게 더 있어요. 자, 이 공고문을 좀 보자면 입찰에 참가하려면 UAE에서 상업활동 가능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요 라이센스 평균 발급 기간이 딱 4주예요, 한 달. 자, 그런데 A 기업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서 딱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라이센스 가진 기업만 내라고 공고를 냈어요. 굉장히 좀 수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요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 전까지 왜냐면 이 B 회사가 전혀 UAE랑 관계가 없었거든요. 22개나 입찰을 받았던 이 회사지만 UAE랑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내고 딱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자격을 냈는데 어쩜 그렇게 알고서 라이센스를 자격 취득해서 딱 내게 되는 거죠.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의혹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더 이상한 건 뭔 줄 아세요? 저희가 이거를 묻고 질의서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A 기업이 10월 11일, 며칠 전인가요? 일주일도 안 됐죠?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해요. 왜요? 왜 아무 문제 없었으면 사업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께서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니에요? 아, 뭐 꼬리 자르기라고 저는 저는- 충분히 의심이 예, 되는데요. 의심할 수 충분히 자, 있다고 A부터 생각합니다. Z까지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감사 한 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2건의 징계를 받으셨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나아질 기세가 없는 듯하고, 자, 콘진원 자체에서도 확인 감사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내부 감사 실시 계획서를 좀 보내주세요. 예, 그거는 제가 네. 들어가서 협의를 할 거고요. 그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 아까 저희 콘진원하고 거래 네. 기준을 했다는 기업,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걸 A 기업이고 B 기업이 현재 있다고 치면은 그 오너가 같은 회사여서 저희는 진짜로 그냥 모회사자 회사 개념이니까 같이 쓰는 걸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로 징계 조치까지 예. 받았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예. 생기고, 그리고 이미 22번이나 계약을 한 회사고 이상하잖아요. 제가 특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부 감사 실시 계획을 의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영진 위원장님. 네. 자, 블랙리스트는 재발해서는 안 될 역사적 과오이죠. 네. 네.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그 최전방 행정부가 되었던 아픈 역사가 좀 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련한 회피수를 배우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빼내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지금도 문체부 장관이 해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의제 민간 자율기구인 영진이의 기관장 손을 통해서 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 최소한 망신 주기라도 하려고 한다면 위원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던 게 있었어요.
자, 6월부터 9월 모든 회의에서 징계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것조차 이 위원회에 속하는 3인이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 게 맞습니까?에 한상준 위원장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네라고 한 거는 그냥 질문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고칠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치세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6, 7, 8, 9월 위원회 안건 상정하는 것조차 이 3인이 막았습니까?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진행 과정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수사학 쓰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26일 제13차 회의 열렸습니다. 그리고 14차, 15차, 16차에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안건 상정됐는데 아까 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라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애매하게 하셔서 지금 영진이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위원장께서 직원들을 위험에 몰고 가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십니까? 대답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국회잖아요. 네. 네, 아니오로 대답을 차라리 하시던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문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단순히 하라고 하니까 했다가는 큰일 나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합의제 민간자율기구예요. 영진이는. 그렇죠? 자, 문예위, 영등위 등 위원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에 비상근 임원이나 이사에 대한 징계를 규정으로 만든 기관이 있나요? 영진이 말고. 뭐 현재까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초예요. 그거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최초로 징계를 위해서 규정을 바꾼 네. 합의제 민간자율기구 최초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장관에게 해임 건의한 적 있어요? 정관 제10조 2에 따르면 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청 이미 있었고 과거 전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결의하면 위원장 만약에 건의하면 해임할 수 있어요. 그거 해본 적 있냐고. 그거 해보지 없습니다. 않고 네. 아니 왜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규정을 벌써 바꿔가지고 아니 그런 다른 기관들 그런 문예위나 생각을 영등위든 다른 위원회에 전례를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위험한 짓을 발벗고 나서서 규정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1번이에요. 저 위원님, 저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회 구조입니다만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화에 전문가들이 9명 모여서 하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제가 지금 연결될 공직자 가능성이 이해 굉장히 큽니다.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징계를 규정으로 만든 기관 있느냐 물어봤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문예위, 영등위, 다른 기관들에서 영진위에서 징계 규정 만들지 않았냐라는 전례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은 지금 되지 않았고 예규 만들었잖아요. 준용해서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입법 제15조에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특이하게 법 규정에 과반수 찬성 의결을 넣어둔 게 영진입니다. 그리고 영비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9명 제적위원이니까 5인 이상 찬성이라는 게 굉장히 금과 억조로 영진위에서 늘 지켜졌던 원칙인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자, 오늘 방통위에서 2인 의결에 대해서 위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건 아십니까? 그건 뭐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2인 의결에 대해서 위법성이 법원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오늘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인 찬성 의결이 유행인가 봐요. 영진위에서도 있었네요. 제법 여러 번. 자, 첫 번째 PPT 보자면 2024년 6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공석이라 제적위원 8인인데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자, 인권이라던가 지금 이런 식의 방통이라던가 2인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비법 제15조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찬성 의결했어요. 또 볼게요. 2024년 8차 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된 영화발전기금 운영계획안 여기서도 자, 9인 중 7인이 제촉 또는 회피를 해서 또 2인 찬성으로 자, 최초의 2인 찬성 의결을
한 위원장님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책임을 제가- 다 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아, 근데 영비법에 이렇게 법으로 관례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위원장님. 영비법 제15조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다고요. 법에 돼 있다고요. 과반수 이상 의결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도 못했는데 의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음 또 PPT 볼게요. 계속 나와요. 찬성 3표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비법 15조 그냥 위반하고요. 사무국에서 제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제지했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진 위원장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걸석이었어요. 자, 근데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 이런 일을 척척척 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부분에 지금 문체부가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문체부가 회의만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지금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내고 있습니다. 2명이 의결해도 정관이나 규정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입장도 막 바꾸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인 구조가 영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 해명이 가능할까요? 그건 뭐 간단히 해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규정과 건의도 하셔야 돼요. 차라리 문체부에서 징계를 하라고. 왜 그런 건의를 해본 적도 없다면 아주 자발적인 행위가 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